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쾌청한 봄날, 산사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스님은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산사 마당을 비추고 곳곳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봄바람에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어 산사의 고요를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스님은 명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5년 전에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출가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빛나는 재능을 가진 그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큰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는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당연하게 유학을 보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가업을 이을 인재로 아들 준호를 키워온 그는 아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국제적 안목을 갖추길 바랐습니다. 유학 시절에도 성격 좋고 긍정적이고 똑똑한 준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학교에 적응했고 부모님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경제적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학 생활은 준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뛰어난 인재들과 교류하며 국제적 인맥을 형성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경영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준호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고 그의 이력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아들이 귀국하면 바로 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준호 역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국에서의 4년은 준호에게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넓은 세계관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더 큰 성공을 이룰 꿈에 부풀어 있었던 준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5년 후에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준호는 아버지의 회사의 전략기획실 직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미국에서 배운 최신 경영 기법과 글로벌 트렌드를 회사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친환경에 중점을 둔 그의 제안은 보수적이었던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에 깊은 신뢰를 보였고 2년 만에 그를 전략기획실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와 비슷한 집안과 결혼하기를 바랬고 부모님들의 소개로 서연을 만났습니다. 공통된 관심사와 배경,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에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을 두 집안 모두 기대하는 양가 부모님들은 이들이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아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것을 기대했고, 서연의 부모님은 딸이 비슷한 배경의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두 집안은 이미 결혼식 장소와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두 집안의 결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준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사랑하는 가족, 밝은 미래 전망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성공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는 점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준호는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달려온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성공과 성취가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질문들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고, 이는 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전환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준호는 언제부터인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의 내면에는 점점 커지는 의문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는 점점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를 논의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골프를 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번아웃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잠들기 전 자신이 달성한 모든 성취, 값나가는 자동차, 집, 옷,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 앞으로 이루게 될 것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물질적 성공,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었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을 만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결혼을 재촉하는 양가 부모님들이 점점 부담스럽고 버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그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사회가 그려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준호는 우연히 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인근 서점에서 무심코 집어든 불교 서적이었습니다. 그 책은 물질적 성취와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그 책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후로 불교 철학과 명상에 관한 더 많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는 주말마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사찰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번잡한 도시와 경쟁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벗어나 그는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지혜인 반야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공의 진리, 즉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지혜로 마음을 닦던 중 모든 존재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즉 관자재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보살로 고통받는 중생을 돕는 존재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지혜, 반야로 모든 것을 깊이 관찰하며 세상의 진리를 지혜로서 행합니다. 오응계공, 도일체고액,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음을 보셨고 그로 인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 즉 고정된 자아가 없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통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은 곧 공이며 공은 곧 물질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색은 실체가 없이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이며 따라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색은 물질적 현상, 곧 공은 비어있음이고 공은 곧 색이다. 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이 비어있으며 비어있음 자체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현상세계 즉 색과 그 본질, 공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불의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 식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며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수많은 요소의 조합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 모든 법은 본래 공하며 생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을 좋다, 나쁘다, 생기고 사라진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모든 법 즉 현상은 공한 성질을 가진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서로 의존하고 변화하는 연기의 성질을 가집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모든 현상의 본질은 이원적 개념, 생멸, 청정오염, 증감 등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체의 분별심을 넘어선 중도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에 이런 까닭의 공의 상태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고 대상도 없으며 고통도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의식, 고통, 태어나고 늙고 죽음, 모두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며 그 자체에 영원한 자아나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공한 성질 속에는 색, 물질, 수, 감각, 상, 인식, 행, 의지, 식, 의식이 없다. 오는 색수상행식이라 불리는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들도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12처, 18계, 12연기 등 불교의 모든 근본 개념들도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 어리석음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12연기의 각 단계, 즉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 이르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사의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과 그 소멸의 과정도 모두 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무고진멸도,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소멸도, 고통을 소멸하는 길도 없다. 사성제, 고진멸도 라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조차도 궁극적 관점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반야의 지혜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무소듣고 보리살 타이바냐 바라밀다고 그러므로 보살은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로 수행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바냐바라밀다, 즉 완전한 지혜에 의지하여 모든 집착을 버리고 무소득의 상태에 이를 때 진정한 지혜가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무가의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공의 지혜를 통해 모든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리전도몽상, 전도된 꿈의 생각에서 멀리 떠나 잘못된 견해와 망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구경열반, 궁극적인 열반, 해탈에 이른다. 이것이 반야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이끄는 목적입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고드간욕따라 삼맥삼보리,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바냐의 지혜는 모든 부처님들이 걸어온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임을 나타냅니다. 고지 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바냐바라밀다는 지혜의 위대한 주문이며 모든 괴로움을 끊는 가장 밝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는 신비하고 위대한 주문이며 크고 밝은 주문이며 바냐의 지혜는 모든 고통과 미혹을 없애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그러므로 이렇게 외칩니다.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이르렀도다. 성취하였음을 찬탄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수행의 길에서 점점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는 우리 모두가 집착과 무지의 강을 건너 진리의 피안, 다른 언덕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축복이자 다짐입니다. 이 주문은 산스크리트어로 가라 가라, 저 너머로 가라, 완전히 너머로 가라,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자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냐의 지혜를 통해 윤회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바냐심경의 핵심은 공의 지혜를 통해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무주의적인 없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상호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성질을 깊이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로 인도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즉, 고정된 자아나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지혜인 바냐를 통해 참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바냐심경은 단순히 외우거나 듣는 것을 넘어 삶을 보는 눈을 바꾸고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 바냐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공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계속 변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어 있음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고통, 그 원인, 그 소멸, 소멸의 길,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진리 사성제조차도 절대적인 실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준호는 스님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스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지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집착과 분별이 사라지면 마음에는 걸림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자유와 평화, 즉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와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늘 눈뜨면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예전만큼 경쟁적이거나 성과지향적이지 않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할애했습니다. 서영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종종 인생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깊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연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내면에서는 점점 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미팅 중에도 문득 산사의 고요함을 그리워했고 화려한 파티에서도 마음은 종종 명상 중에 경험했던 깊은 평화로움을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스님께 법문을 들었던 반야심경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점에 가서 반야심경 책을 사고 모든 미디어 매체를 다 뒤져가며 무슨 뜻인지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모태가 되는 총 600권 분량의 반야경을 260자로 추린 경전입니다. 반야경의 앞부분 내용은 금강경이 되고 뒷부분 내용은 반야심경이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의 뜻은 반야바람일다. 반야경의 심장이 되는 핵심을 추린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수행을 사리 부린 사리자에게 말해주는 형식입니다. 현재 반야심경은 당나라 삼장법사인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단 260자의 짧은 경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지혜는 준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난해하게 느껴졌지만 해설서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 색현상은 곧 공이며 공은 곧 현상이다. 이 구절에서 준호는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적 성취와 세속적 가치들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회사 건물, 자신의 지위, 재산,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과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야심경, 이렇게 짧은 글 속에 이렇게 많은 충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니 하면서 공사상에 대해서 이 길이야말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그는 수많은 시간을 반야심경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공의 개념은 단순한 텅 빔이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심오한 통찰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구절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이 가르침은 그가 지금까지 성공과 실패, 이득과 손실, 좋음과 나쁨으로 나누어 바라보던 이분법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성공적인 경력, 사회적 지위, 물질적 풍요, 이 모든 것들이 공한 것이라면 그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불교의 여러 경전과 반야심경 공부를 통해 준호는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와 해방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고, 대신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변화는 그의 일상생활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이제 권력이나 수익 증대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원들의 행복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환경 친화적인 건설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주주들과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큰 저항을 받았지만, 준호는 이전과 달리 외부의 반응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내적 변화와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준호의 부모님과 서연의 부모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아버지는 아들이 기업 승계의 길에서 벗어나 불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사찰에서 보내며 명상과 불교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의 개념에 깊이 매료되어 다양한 불교 철학서를 탐독하고 여러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점차 출가에 대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 자신도 그 생각의 무게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야심경과의 만남은 준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질적 성공과 세속적 가치를 넘어선 더 깊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섰고, 그 여정은 결국 그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맘대로 출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효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의 이해와 축복을 얻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구어온 회사를 자신이 이어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알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 길고 긴 설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말 저녁, 부모님 집을 방문한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겪은 내적 변화, 불교 철학과의 만남, 그리고 깊은 명상 경험을 통해 느낀 평화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젊은 시절 잠시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고,
세속적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회사와 내 미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굉장히 확고하거든. 이라며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예상대로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주중 늦은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아버지의 개인 사무실을 찾은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기 전에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잠시 일에 지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출가를 한다는 거냐? 30년 넘게 일구어온 이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주라고? 내 아들이 중이 된다니. 말도 안 된다. 준호는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평생 꿈꿔온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준호는 끈기 있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준호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출가하기 전에 1년의 시간을 주세요. 이 기간 동안 제가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적절한 후계자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서연에게도 준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설득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사찰로 초대해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스님들의 법문을 함께 듣고 불교 철학에 대한 책을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점차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진정한 평화와 확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서히 그의 결정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설득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입원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유한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이 모든 것이 아파서 누워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찾았다면 그것을 막을 권리가 내게는 없다. 아버지의 회복 후 가족은 함께 앉아 준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은 준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새로운 여정에 축복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약속한 대로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마무리한 후에 출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다음 1년 동안 회사의 경영 구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촌형인 준석을 후계자로 준비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준석은 경영 능력이 뛰어났고 준호의 가치관에도 공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설득과 준비의 시간이 지나고
준호는 마침내 부모님의 이해와 축복 속에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출가하던 날, 준호의 부모님과 서연, 그리고 회사의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머리 미는 것을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준호는 세속의 이름을 버리고 한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자비의 빛이라는 의미의 이 이름처럼 그는 앞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빛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한 스님의 출가 후 첫 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편안함과 자유에 익숙했던 그에게 사찰의 엄격한 규율과 간소한 생활 방식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하루 종일 정해진 일과에 따라 수행과 노동을 반복하는 사찰 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특히 처음 몇 개월 동안은 가족과 세속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미련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명상 중에도 그의 마음은 종종 회사의 일이나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방황 속에서도 한 스님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적 갈등이 수행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고,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찰의 원로 스님인 무현 스님은 한 스님의 이러한 고민을 눈치채고 조용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세속에서 가져온 생각과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네. 그것들과 싸우지 말고 그저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이 조언은 한 스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더 고요해졌고 수행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가 1년이 지났을 때 한 스님은 처음으로 가족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찰을 찾아왔고 그들은 한 스님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익숙한 아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과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조금 전했습니다. 준석이 예상보다 빨리 회사에 적응하고 있으며 한 스님이 마련해 놓은 계획대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의 건강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이 만남 이후 한 스님은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수행에 임했습니다. 그는 특히 반야심경에 담긴 공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했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찰의 다양한 일들, 밭을 가꾸고 청소를 하고 예불을 준비하는 일을 통해 노동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음을 체험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한 스님은 스승인 무현 스님의 권유로 독립적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찰 뒤편의 작은 암자로 거처를 옮겼고 더 깊은 명상과 경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특히 화두 수행에 집중했는데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신의 참된 본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간혹 사찰을 찾아오는 신도들 중에는 과거 그가 재계에서 유명했던 인물임을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스님은 그런 세속적 인식에 연연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비와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깊은 통찰력은 점차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 스님은 처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는 사찰을 찾는 제가 신도들에게 법문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법문을 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과거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경험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인들과 젊은 직장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스님이 성공한 사업가에서 출가자가 된 독특한 경험을 통해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 스님은 이들에게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성장이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스님의 명성이 퍼지면서 그의 부모님도 그의 선택에 더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연은 한 스님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아 자신도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불자로서 자신만의 수행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한 스님은 어느 기업에서 특별한 법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지속가능한 경영과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스님은 이 요청을 수락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사를 방문하여 임직원들에게 명상과 마음 수련에 대한 법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 스님에게 세속과 수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 세계의 불교의 지혜를 전하는 과정에서 양쪽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자신의 독특한 위치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쾌청한 봄날, 한 스님은 사찰마당에서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새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풍경 소리는 여전히 산사의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그의 마음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길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 스님의 수행 여정은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겨울, 무현 스님은 한 스님에게 산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에서 3개월간의 동안거를 하며 독자적 수행에 몰두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의 수행 깊이를 인정하고 더 큰 도전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제안이었습니다. 세속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출가의 시작일 뿐이네. 이제 자네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성을 직면해야 할 때가 왔어. 한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히 응했고 눈 덮인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만 있었고
외부와의 소통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오직 자연과 자신의 마음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동안거의 시작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갑작스러운 고립과 정적에 적응하는 데 고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요동쳤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함께 찾아온 그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내면의 고통은 그를 견디기 힘든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한 스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욱 깊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일체의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좌선과 경행, 참선을 번갈아가며 이어나갔습니다. 동안거의 중반쯤 한 스님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명상 중에 그는 갑자기 모든 생각과 감각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앞의 나무, 눈송이,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별개의 존재가 아닌 상호 연결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느껴졌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의 의미를 이제는 단지 지적 이해가 아닌 직접적인 온전한 체험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동안거를 마치고 사찰로 돌아온 한 스님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평온함과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고, 말과 행동에는 더욱 자연스러운 자비와 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무현 스님은 제자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의 길은 이제 시작이네. 동안거 이후 한 스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어졌고 그를 찾는 이들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기업인과 젊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학생들, 삶의 고통 속에서 위안을 찾는 이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까지 그의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특히 그는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경쟁,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과 물질적 풍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솔직하게 나누며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평화와 행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깥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출가 10년이 되는 해, 한 스님은 스승인 무현 스님과 주지 스님의 권유로 현대인을 위한 마음수행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출가 이전 삶과 수행 과정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과 마음 공부 방법을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한 스님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는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명성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몇 심층 대담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한 유명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심경에서 공의 역설입니다. 한 스님의 활동은 점차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하고 기업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윤리적 경영과 마음 수행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그의 자문을 받아 마음 챙김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했고, 이는 직원들의 웰빙과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서 한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 지혜, 무아, 공 등의 개념을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 경제, 교육, 환경, 심리 상담 등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그는 공생경제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경쟁과 이윤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 상호 의존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은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 원칙을 경영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님의 부모님은 이제 아들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고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 스님의 강연에 참석하여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아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서연 역시 한 스님의 영향으로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불자로서 적극적인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불교 철학을 공부하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제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가르침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수행에 임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수행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세속의 성공과 명예를 뒤로하고 출가를 선택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쾌청한 봄날, 사찰마당에서 한 스님은 지저귀는 새들과 울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를 듣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소리와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임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수행과 가르침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의 지혜를 현대 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는 자신의 법명인 한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수행자로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